머신러닝 세션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머신러닝 기초 시간에서는, 제가 조금 작년 머신러닝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팁과 더불어서 약간 과적합이랑 교차 검증, 평가 지표가 실전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 함수와 경사 하강법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초기에 어떻게 돌아가면서 학습을 하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흔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과적합 문제랑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실제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규칙을 수학적 함수로 표현한 모델을 만들게 되고 예측과 정답의 차이를 비용함수라는 숫자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귀 문제에서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의 MSE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목표는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즉, 이 W와 B를 찾는 것인데, 저희는 초반에는 수식을 외우느라 조금, 많이 저는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실전에서는 이게 얼마나 틀렸는지를 수치로 확인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 함수를 줄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그냥 미분을 통해서 최소값을 직접 구하는 해석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선형을기의 정규 방정식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표본이나 특성이 많아지면 계산량과 메모리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현직에서는 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거를 한 번에 쓸 수가 없어서 한 번에 답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씩 내려가면서 답을 접근하는 방법인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로 바로 사용을 해가지고 경사하강법을 써도 되지만 조금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튜닝이랑 좀 해석 관점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사하강법은 비용의 줄어드는 방향, 즉 기울기를 따라서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흔히 등산길을 내려가듯이 가장 가파른 경사를 따라 내려오는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이 기울기를 올바르게 계산을 하고 그 방향으로 적절한 크기만큼 이동하는 과정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머신러닝 수강을 했을 때는 교수님께서 이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내려가는지 되게 중요하게 계산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전에서는 학습이 좀 느려지거나 또는 발산한다고 했을 때 이제 되게 이 부분의 설정이 맞지 않아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계산 방법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사강법에서 이제 한 걸음의 크기를 정하는 값이 결국 학습률이 되는데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학습이 지루할 정도로 느리고 또 너무 크면 최소값을 크게 지나쳐서 발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학습률을 점검을 해야 하고 좀 필요한 경우에는 스케줄러로 좀 동적으로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실습이랑 여러 번 데이터셋 만져보면서 조금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쓰게 되면 이런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쓰는 배치 경사 하강 방법의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이지만 많이 느리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단점이 있고 또 반대로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샘플을 하나씩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긴 하지만 진동이 크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데이터를 작은 묶음으로 나누는 미니 배치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미니 배치는 속도랑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고 또 대부분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도 기본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배치 방식은 매끄럽거나 느리고 또 확률적 방식은 너무 빠르거나 요동이 크고 또 미니 배치는 두 장점의 이러한 균형을 취해가지고 실전에 좀 적합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기억을 좀 되살려 보자면 조금 실험을 할 때는 배치 크기를 많이 조절을 해 보면서 조금씩 내려와서 속도랑 성능의 변화를 함께 관찰하면서 좀 성능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GPU를 쓸 일은 많이 없겠지만 GPU 환경에서는 미니 배치가 조금 계산에 효율적이어가지고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자면 이제 과적합이라는 게 훈련 데이터를 지나치게 외워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과소적합은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패턴을 잡지 못하는 상태인데 보통은 이제 단순한 모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복잡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튜닝을 하게 되는데 약간 이 접근은 약간 해석이랑 재현성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 머신러닝 컴피티션이 아직 시작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과적합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리더보드랑 이제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순위가 많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에서 너무 과적합되게끔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퍼블릭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돌렸을 때 너무 이제 모델이 외워버려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향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편향은 예측이 정답이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분산은 예측이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모델 복잡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편향은 줄어들지만 분산은 커지게 되고 복잡도가 낮으면 또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튜닝의 핵심은 현재 모델이 너무 단순한지 혹은 너무 복잡한지를 이 틀로 진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는 훈련 성능은 높은데 테스트 성능이 낮다면 과적합적으로 또는 훈련과 테스트가 모두 낮다면 이제 과소적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두 극단 사이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는 게 목표가 될 것이고 또 그 지점을 기준으로 모델 구조와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라고 하게 된다면 과소적합은 모델 복잡도를 높이거나 정규화를 해서 완만하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케일링이랑 정규화, 데이터 증강 또는 앙상블 그리고 이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일반화 성능을 점검하면서 많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을 많이 쓰긴 했었는데 앙상블을 쓰게 되면 또 너무 과적합 될 수가 있어가지고 교차 검증을 하는 것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의 트레인 테스트 분할만으로는 너무 운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교차 검증의 핵심은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돌아가면서 훈련과 평가에 쓰자라는 원리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편향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데 어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다 끝나게 되면 실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검증 전략을 할 것인지부터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하면 가장 간단한 방식은 홀드아웃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학습이나 튜닝 최종 평가를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나눠 쓰는 구조인데 이제 빠르게 여러 번 모델을 비교할 때는 유리는 하지만 데이터 낭비랑 불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실험은 홀드아웃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이제 최종 성능은 이제 K폴드로 재평가를 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K폴드는 데이터를 말 그대로 K개의 묶음으로 나누고 이제 각 묶음을 번갈아 가면서 검증에 쓰면서 K번 훈련과 평가를 반복한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보통 표본이 적을수록 K를 크게 잡는 경향이 많은데 어, O나 C를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폴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특정 폴드에서만 과도하게 좋은 모델을 배제하는 경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드를 나누는 거는 약간 데이터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전처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성능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문제에서는 단순 분할만으로는 클래스 비율이 폴드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스트레이티피드 K 폴드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얘는
각 폴드의 클래스 비율에 따라서 전체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완화시켜줍니다. 이제 회귀 문제에서는 대신 그룹 K 폴드나 셔플 스플릿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이 스테이트 K 폴드가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웃 오브 폴드, OOF라고 불리는 건데요. 얘는 이 예측은 각 샘플이 속한 폴드에서 그 제외된 모델로 가지고 그 샘플을 예측해서 얻은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 하면 훈련 데이터 전체에 대한 예측이기도 하면서 과적화 편향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킹이랑 앙상블을 쓸 때는 이 OOF 예측 값이 사실상 필수적이고 작년 머신러닝 수업 때는 이 OOF를 교수님이 되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 저는 이 OOF를 쓰고 안 쓰고 해서 성능 차이가 확 났었어가지고 최종 앙상블을 구상할 때는 꼭 OOF를 항상 저장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서 분석에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성능을 올리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이 또 한꺼번에 많이 나왔는데 빠르게 요약을 해보자면 좀 빠른 실험을 원한다 하면 홀드아웃을 쓰시면 되고 공정한 비교는 K폴드, 좀 데이터가 불균형한 분류 같다 하면 스테이티파이드 K폴드, 그리고 스태킹이나 앙상블을 쓴다 하면 OOF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대회의 목적이나 데이터 특성에 따라 방식을 선택을 하고 좀 시간적으로 가능을 하다면 두세 가지 정도 병행을 해서 결과를 교차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회계 지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SE는 오차 제곱의 평균으로 큰 오차에 민감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만 단위가 제곱이어서 직관성 면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RMSE는 이런 MSE의 제곱근을 취해서 타깃이랑 같은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해석은 조금 쉬워지지만 저는 튜닝 단계에서는 조금 민감한 MSE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최종 보고서에는 조금 직관적인 RMSE를 많이 함께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는 이제 절대 오차의 평균으로 이상치에 조금 많이 덜 민감해서 안정적인데 만약에 근데 과대 예측인지 또는 과소 예측인지는 구분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MAP는 오차를 실제값 대비 비율로 표현해서 직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는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실제값이 0에 가깝다면 사용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좀 다른 지표로 보완을 해가면서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회기 말고 분류 문제에서는 이제 뭘 쓰냐? 이게 조금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분류 문제에서는 정답이랑 오답의 유형을 정확히 세는 것이 핵심인데 오차행렬이 TP, FP, FN, TN 네 가지 값을 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 분류해서 스팸을 스팸이라고 맞추면 TP이고 정상 메일을 스팸이라고 판단하면 FP입니다. 이후에도 이제 앞으로 다룰 모든 분류 지표에서는 이 네 가지 값에서 파생돼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혹시 이 부분을 지금 머신러닝 시간대 진도가 나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어, 제가 작년에는 이제 조윤호 교수님께 머신러닝 수업을 배운 게 아니고 다른 교수님께 수업을 배웠었는데 약간 교수님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실지 안 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처음 작년에 그 DNA에서 배우면서 너무 헷갈렸어요. 이 표가. 너무 너무 헷갈렸어요. TP 트루 포지티브, 펄스 포지티브 이거 가리고 나서 쓰라고 하면 뭐가 정답인데 뭐가 예측이고 뭐가 틀렸는데 뭐가 예측이라 했다고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시험에 나오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멘토님께 여쭤봤었어요. 혹시 이거 다 외워야 하나요? 확실히 다 외워야 하나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작년에 제 멘토님께서는 딱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시험 직전에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게 어떤 위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치만 이 트루 포지티브, 펄스 포지티브가 이제 한국어로 썼을 때 뭔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꽤 어렵게 헷갈리게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정확도는 이런 전체 예측 중에 맞춘 비율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운데 불균형 데이터에서는 조금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이도는 실제 음성 중에서 올바르게 음성을 예측한 비율이게 되고 이제 거짓 양성의 위험을 줄여야 하는 문제에서 좀 중요하게 되는데 의료 같은 영역에서는 특이도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좀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데이터를 다루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지표 하나하나를 그냥 이 분모랑 분자랑 나눠가지고 한국어로 쓰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이 TP 더하기 FN 더하기 FP 더하기 TN이 결국 뭘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면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고 아마 이게 이번 과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언급을 할 정밀도는 이제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 양성의 비율을 의미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 메일을 스팸으로 분류하는 실수를 줄이고 싶을 때 중요하게 됩니다. 이, 그리고 재현율은 실제 양성 중에서 올바르게 양성을 예측한 비율을 의미하게 되는데 암 진단처럼 놓치면 안 되는 문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도는 예측의 정확성, 재현율은 놓치지 않는 능력에 초점을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섞어가지고 조합 평균을 낸 것인데요. 두 값 중 하나라도 지나치게 낮으면 F1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 임계값을 또 너무 높이면 보수적으로 예측해서 정밀도는 올라가고 재현율은 내려가게 돼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임계값을 낮추면 반대로 재현율이 올라가고 정밀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문제의 비용 구조를 고려해서 어느 쪽을 우선할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F1 스코어가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을 낸 것만큼 얘네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작년에 어떤 관계로 뭘 낮추면 뭐가 올라가고 뭘 올리면 뭐가 낮춰지고 그 관계를 설명하라고 했던 게 문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윤욱 교수님 스타일은 저는 잘 모르지만 다음으로 볼 거는 ROC와 AUC입니다. 이제 임계값을 바꿔가면서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할 때는 ROC 곡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로축이 FPR, 세로축은 TPR이고 이제 곡선이 왼쪽 위로 볼록할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AUC는 이 곡선의 아래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AUC가 0.5다라고 하면 무작위 판별이라고 할 수 있고 1.0이다라고 하면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균형 데이터에서는 정확도보다 AUC가 더 유의미한 비교 기준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곡선의 영역이 뭘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점검 퀴즈를 통해서 ROC와 AUC를 조금 개념을 좀 잡고 가자면 어, 잡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가져왔냐면 제가 작년 머신러닝 시험에서 이걸 대차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교수님께서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축을 바꿔서 내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곡선을 왼쪽 위로 볼록하면 좋은 모델이니까 뭐 대충 가로축은 FPR, 세로축은 TPR 이걸 외워갔었는데 그냥 무작정 외워가서 그걸 시험장에 써서 냈는데 알고 봤더니 가로축이랑 세로축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축이 어떻게 바뀌어서 날지 모르니까 이 축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른 이해가 조금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서 시험에서 안 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TPR은 쉽게 말해서 실제 양성 중에서 맞춤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또 FPR은 실제 음성 중에서 잘못 양성을 예측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ROC 상의 한 점은 특정 임계값에서 TPR과 FPR의 조합을 의미하게 되는데 곡선이 왼쪽 위로 휘어질수록 AUC가 커진다고 했지만 무작정 외우면 안 되고 가로축과 세로축의 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어, 이거를 이제 실습에서 이제 ROC 커브랑 AUC 함수를 사용해서 직접 그려보면서 조금 더 딥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음, TPR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현율이랑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FPR은 1에서 특이도를 뺀 값인데, 이게 왜 1에서 특이도를 뺀 값인지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C 위에 한 점은 아까 말했듯이 특정 인기가에서의 성능을 나타내고, 좋은 모델일수록 곡선이 왼쪽 위로 더 보려곤 하지만, 이걸 무작정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모델이 한 번의 그래프에 나타날 때는 ROC를 한 그래프에 겹쳐서 더 위쪽에 있는 곡선을 선택하면 좋은 모델이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놨고요. 제출 마감은 9월 30일 그 수요일 저녁까지입니다. 목요일이 넘어가는 전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제가 과제를 좀 많이 바꿨어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바꿨는데 아마 스텝 1이 있고 스텝 2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스텝 1까지만 과제가 있었는데 제가 스텝 2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2가 조금 많이 난해할 수 있고 귀찮을 수 있지만 스텝 2만 완벽하게 풀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머신러닝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파트는 헷갈리지 않게끔 풀 수 있게끔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좀 자주 마주치는 문제라서 한 번에 익히기는 어렵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3분이니까 33분까지 쉬고 실습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 파일 다 여셨나요? 네. 제가 약간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실습 파일이랑 제가 올려드린 실습 파일이 달라요. 제가 올려드린 실습 파일은 진짜 기본만 넣어놨고 주석이랑 이런 내용들을 안 넣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제가 수업 끝나고 어, 이 주석 처리된 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히 크게 의미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조윤우 교수님이 실습이랑 이제 이론을 반반 다루신다고 하셨는데 코드를 어떻게 공개를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작년에 교수님께서는 코드의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모든 예제, 모든 케이스가 들어있어서 오히려 저는 좀 더 공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딱 하나만 보고 싶은데 이것저것 찾아봐야 돼가지고 조금 귀찮았어가지고 실습 코드 나오면 바로 정리를 하면서 분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이론에서 배웠던 이제 것들을 이제 실습으로 볼 건데, 어, 오늘의 핵심은 문제 유형에 맞는 평가 지표를 고르는 것이고, 또 데이터 누수 없이 교차 검증으로 믿을 만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되면 그쪽에서 평가 지표를 정해주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혼자, 그냥 저희 팀이나 저 혼자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두고 확인을 해 가면서 제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회기 파트에서는 MSE, 뭐 RMSE 같은 거 비교해보고, 또 분류 파트에서는 아까 배웠던 네 가지의 혼동 행렬, 그리고 포지션 리컬, F1, 또 그리고 ROC, AUC 직접 계산하는 것까지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제가 CSV로 두 개 올려드렸고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머신러닝의 기초책에 많이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꽃잎 꽃받침 길이 너비로 이제 품종을 이제 맞추는 분류 문제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설명 편의를 조금 위해 가지고 이진 분류로 바꿔서 ROC, AUC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데이터 로드해서 헤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가 없고요. 가이드 세션에서만 제가 데이터 올리는 거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제 콜앱에서 이제 진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콜앱에서 이 파일에 이 폴더에 꼭
데이터 올려주셔야 되고 런타임 끊기면 다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가 지금 판다스가 안 깔려 있어서 저는 제가 로딩을 한 걸 지금 가져온 상태이고 VS 코드에서 하시는 분들은 같은 폴더 안에 데이터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헤드 지금은 데이터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또 회기에서는 이제 광고 타겟으로 하는 이제 데이터셋 가져왔는데 얘는 TV, 라디오, 뉴스페이퍼 광고비로 이제 세일스를 예측하는 회계 문제입니다. 이제 GPU를 고를 때 이상치랑 이제 해석성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MAP가 아까 실제값이 0에 가까우면 그게 깨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가 왜 위험한지 사실 분모가 실제값에 가깝기 때문인데 이걸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셋 불러왔고요. 바로 교차 검증. 아까 홀더 가장 많이 쓴다고 했는데 얘는 데이터셋을 그냥 되게 심플하게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세 개로 나눠서 트레인 셋으로 모델 훈련시키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성능 평가하고 테스트 셋으로 이용해서 성능을 일반화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되게 심플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3학년 1학기 딥러닝 시간에 문제로도 나왔어요. 이거 왜 세 개로 나눠야 하냐? 근데 사실 딥러닝 시간에는 이거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나누는 거를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머신러닝 때 너무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웠고 너무 당연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갔는데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딥러닝 시간에 정말 기초적인 걸 물어보는 시험이 나온 거죠. 이걸 이제 왜 원론적으로 세 개 나눠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야 하냐. 저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멘붕이 왔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서술형으로 쓰려고 하니까 약간 멘붕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정확하게 개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제외를 하고 피처를 사용을 했고요. 트레인 데이터 비율이랑 베리데이션 데이터 비율, 테스트 데이터 비율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아마 이런 데이터 나누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회 측이나 교수님께서 정해 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데이터 누수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스케일링, 인코딩 이런 거 많이 조합 시도를 해보면서 전처리를 진행을 하실 텐데 트레인에서는 핏을 하고 테스트에서는 트랜스포머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교차 검증을 할 때 폴드 안에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돼서 랜덤 스테이트 고정으로 실습 재현성을 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쉽게 말을 하자면 이 랜덤 스테이트를 왜 고정을 해야 하는 게 좋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랜덤으로 고정을 안 하고 막 돌렸어요. 근데 성능이 되게 리더보드에서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재현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랜덤 스테이트로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정을 안 해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노가다로 10시간씩 다 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수치가 나올 때까지. 제가 그랬었어요. 한 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랜덤 스테이트 고정을 해서 혹시 대회 측에서 이거 재현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리더보드에서 값이 좋게 나왔다고 좋아하시지 마시고 좋게 나온 거는 꼭 코드를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버전 업데이트를 잘 해두시는 것도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K폴드는 이제 단순 균등 분할이기 때문에 클래스 비율이 폴드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출력되는 라벨 분포를 보면서 이거 차이를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교차 검증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교차 검증 포맷을 통해서 학습 레이블 데이터 분포를 먼저 보고 검증 레이블 데이터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나오고 검증 레이블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차 검증을 한 번 했을 때랑 두 번 했을 때랑 세 번 했을 때 어떻게 데이터 분포가 바뀌는지 나올 텐데 이거를 좀 확인을 하면서 데이터 분포를 확인을 하면서 클래스 비율에 따른 폴드 값을 저장해 주는 게 좋고 얘는 지금 모델을 위에 돌리지 않아가지고 이가 똑같이 지금 나오지만 실전에서는 이거를 데이터 분포 값을 보면서 돌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문제는 이제 보통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 얘는 뭐냐면 각 폴드에서 그 클래스 비율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을 좀 많이 방지를 해줍니다. 어, 왜냐면 이제 그 지금 쓰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타겟 값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같이 똑같이 나왔던 이유가 계속 똑같은 것만 학습을 하게 되니까 답을 결국엔 도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배우고 똑같은 걸 시험 보면 당연히 답을 도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클래스 비율을 지켜주면서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분산을 시켜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스테이트파이드를 쓰는 이유도 이제 클래스 불균형이나 샘플 편향을 좀 줄여서 안정적인 평가를 해보자라고 말을 나온 거고 그래서 앞에 말했던 제가 언급을 했던 K폴드의 문제점을 보완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레이블 데이터 분포를 교차 검증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진행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를 볼 수 있고 아까는 계속 분포가 50, 50, 50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키런을 이제 직접 쓰시게 되면 이제 K폴드 교차 검증을 조금 편하게 하라고 이제 API를 제공을 해서 함수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어 이거를 실전에서 교수님께서 쓰는 걸 허락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지만 약간 폴드 세트를 지정을 하고 약간 for 루프에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테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덱스 추출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조금 더 이 K폴더 검증을 쉽게 해줄 수 있는 API이지만 이게 안 되면 그냥 코드 짜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PI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그 대회 특성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 안 되면 그냥 코드로 짜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검증의 평균값도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면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나도 중요한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얘는 이제 LOO는 이제 한 샘플만 테스트로 쓰는 극단적인 교차 검증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아주 적을 때 유용하고 약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샘플을 한 번씩 다 테스트 세트로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 N-1개의 샘플을 훈련 세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테스트 세트로 선택되는 N개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면 또 함수라고 하기도 좀 간단하지만 다 교차 검증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다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내리면 되게 많이 내려가요.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딱 하나만 알아야 하는 게 결국에 LO는 다 교차 검증을 해서 정확성은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데이터셋이 적다면 쓸만하다. 하고 분류의 평가 지표는 여기까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회귀 평가 지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개인 컴피티션이랑 이제 조별 컴피티션에서 교수님이 어떤 데이터셋을 가져오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분류 하나, 평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회귀 평가 지표가 나온다면 약간 실제값이랑 예측값의 차이가 작을수록 모델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얘는 수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쉽기는 하지만 이제 RMSE 같은 경우에는 RMSE가 X다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을 했을 때. 그럼 평균적으로 X 단위만큼 틀린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MA랑 RMSE는 차이가 크면 이 상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데이터를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MAP가 또 높으면 또 상대 오차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 값이 만약에 0 근처라면 해석을 할 때는 조금 해석을 주의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MSE, RMSE, MAP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제가 적어놨고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가끔 콜앱에서 돌릴 때 이 MAP가 RMS를 계산하는 이 매트릭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가끔 많아요. 이게 지금 임포트를 해서 에러를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MA를 계산을 하게 되고 MSE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민스퀘어드 에러가 없다고 뜨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컴퓨터 환경에서 따라서 뭐 임포트해서 쓸 수도 있고 업데이트가 되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많이 났었어가지고 그냥 이 MSE를 계산하는 수식을 함수를 적어서 항상 계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민스퀘어드 에러가 지금 본인 컴퓨터에서 안 된다면 GPT에게 그 함수를 짜달라고 하시면 조금 더 귀찮게 계속 뭐 PIP 인스톨 안 쓰고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가시면 그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은 정말 많은 모델과 정말 많은 평가 지표로 떼거지로 이 모델링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럼 엄청 밑에 많이 뜹니다. 이 모델 돌아가는 게. 근데 계속 이 민스퀘어드 에러가 돼서 하나가 걸리니까 다음이 안 되고 다음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그냥 함수를 적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점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AP는 그냥 MA를 비율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어 약간 녹화가 되고 있어서 약간 걱정되는 말이긴 하지만 논문 같은 걸 많이 보시면 MAP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MA를 비율로 표현했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쓰고 있는 거에서 결론은 다 비교는 MA랑 다른 평가 지표로 비교를 하지만 MAP 값을 넣어줘서 마치 성능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는 효과를 다수 논문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분류 평가 지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잠시만요. 에러가 잠깐 나왔는데. 네. 이제 분류 평가 지표는 이제 실제 값이랑 예측 값이 일치하는 수가 많을수록 모델이 성능이 좋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를 하겠죠. 당연히 이제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너무 제가 어렵다고 했었던 혼동행렬과 임계값을 보자면 혼동행렬로 이제 오판 패턴을 먼저 보게 되는데 정확도 하나만 보면 놓치는 게 많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한쪽 클래스가 많으면 전부 다 그 클래스로 찍기 전략도 정확도가 높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불균형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짜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한쪽 클래스로 데이터가 몰려 있으면 다 전부 다 클래스로 찍으면 정확도가 높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0과 1을 구분하는 건데 다 1에 몰려 있으면 그냥 도박을 하는 걸로 더 정확도가 높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계값 트레숄드를 계속 조절을 하면서 모델 성능을 평가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일단 이 프리딕트 프로바로 확률을 먼저 얻고 난 뒤에 0.5가 아닌 다른 값을 넣어 보면서 기준값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계값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능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재현율을 높이고 싶으면 임계값을 낮추면 되고 정밀도를 높이고 싶으면 임계값을 올리면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머신러닝 컴피티션을 했을 때 정말 하위권에 있었어요. 초반에 정말 저희 팀이 하위권에 있었는데 임계값 하나를 조절을 했더니 바로 4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임계값을 조절을 하면서 재현율과 정밀도의 이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차 행렬을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아까 이로, 필기 시험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지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뒤에 나오는 평가 지표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 그림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스터디 때도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리스 문제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나머지 다 제외하고 이진 분류 문제로 조금 단순화해서 실습할 때 조금 보기 쉽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얘는 이
오차 행렬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시각화로. 시각화해 보면서 이 숫자, 이 안에 있는 숫자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우 교수님도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컴피티션이 끝나면 저는 작년에 PPT로 이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이 숫자 값이 변하는 것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좋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코드들은 그냥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저희가 아까 개념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코드로 나타내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뭐고 특이도가 뭐고 정밀도가 뭔지 이거를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컬이 뭔지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리컬이 이제 센시티비티 민감도랑 똑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교수님이 수업 자료에서 어떤 걸 사용하시고 어떤 용어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말은 똑같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F1 스코어는 프리시전이랑 리컬을 이용한 조합 평균 지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관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ROC, AUC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이제 ROC는 임계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TPR이랑 FPR을 그린 곡선이고 이제 AUC는 그 그린 곡선의 면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값을 얼마나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곡선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이번 과제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과제 하시면서 곡선 값이 어떻게 무슨 값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의 안정성이 변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쉽게 말하자면 0.5가 나오면 0.5로 설정하면 이제 무작위고 1.0이면 완벽한 해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클래스 불균형에서는 조금 비교적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최종 의사 결정에서는 임계값에서 하니까 ROC만 보고 끝내지 말고 PR 곡선도 함께 보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ROC 커브까지 그려보면서 이제 실습을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확률 값에 따라서 어레이가 어떻게 변환되는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현우 교수님은 이 어레이 행렬을 어디까지 언급을 하시고 실습에 들어가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이 행렬을 정말 꼼꼼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선형 대수도 같이 수강하시면서 머신러닝 수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형 대수에서 배우는 이런 행렬값들 있잖아요. 이런 게 머신러닝을 조금 더 깊하게 배우게 되면 그 선형 대수를 결국 코드로 나타나게 해야 하는데 그거의 기초가 이 어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나오면 뭐 수업 시간이든 뭐 실습에서든 그냥 좀 유의 깊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시간이 되신다면 선형대수 수업 때 배우는 걸 한번 코드로 구현해 보면서 스터디 때 가져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선형대수를 배우는 게 생각보다 머신러닝을 배울 때 중요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저는 그걸 작년 선형대수 배울 때 그 당시에는 못 느꼈지만 머신러닝 수업이 끝나고 선형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조금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핵심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문제 유형에 맞는 평가 지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이고 어떤 데이터셋을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 지표를 선택해 주시되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어, 모델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데이터 누수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전처리를 진행할 때 트레인에는 fit, 테스트에는 트랜스폼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코드 짜실 때 이 fit이 뭐냐 트랜스폼이 뭐냐라고 교수님께서 시험에서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서는 어떤 시험에서 이 핏이 뭘 의미하는지 물어봤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회기는 그냥 같이 비교하면 되는데 이제 분류는 정확도에서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 지표 가지고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류 특히 PR 곡선 그려 보면서 클래스 가중치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어 제가 이제 피처 공학까지는 다루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도 머신러닝 정규 수업에서는 다루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뭐 이런 정도가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표 선택 가이드를 제가 이렇게 넣어놓긴 했지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회귀 문제에서 MAP가 많이 깨지는 전형적인 상황은 실제 값이 0 또는 0에 매우 가까울 때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MAP가 논문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지만 실제 계산을 하다 보면 0에 너무 막 가까워져 가지고 많이 이제 숫자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로그 값을 취하거나 뭐 여러 상황 이제 수식을 더해서 MAP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데이터 누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예시를 한 가지 들자면 이 트레인셋을 합쳐서 스케일러를 핏한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류에서 정밀도랑 재현율 트레이드 오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엇으로 조절하냐라고 한다면 임계값으로 조절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임계값 조절에 따라서 같은 모델일지라도 성능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C AUC 0.5는 무작위 추측을 나타낸다고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